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유튜브 채널 10분만입니다. 저는 10분만 채널 김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터뷰 시간인데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이신 이인혜 경기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이인혜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특히 입양 관련 입법 및 인식 개선 활동을 대표 업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입양 과정이나 입양인들부터 직접 들으신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기자님 입양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마음으로 들죠? 낳은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 낳았다, 이렇게 출산했다 이런 거보다 입양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입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새 아이를 둔 엄마이자 또 입양 가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상 입양 가족이 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의 편견을 우리가 좀 줄여야 사실은 조금 더 입양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입양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기도에서 아마 최초로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많이 힘이 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건도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그 미혼모는 사실 누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만의 역할도 아니고 아빠만의 역할이 아니고 그 아이가 생명을 가지게 된 데에는 친부와 친모의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 아이 출산을 엄마가 하다 보니까 친부에 대한 역할이 되게 축소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임신을 했을 때 그 책임감의 소재에 있어서도 아빠의 역할이 되게 많이 축소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미혼모가 그 역할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거든요. 임신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 아빠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는 혼자 키워야 되고 엄마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친부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아이가 친부가 누구인지 소송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이 소송의 비용을 조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게 조금 예산을 일부 좀 확보를 해서 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혼모가 아이 임신했을 때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아빠도 같이 갖춰갔으면 좋겠다. 이 소송하는 절차의 과정,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지청구 소송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거를 진행하기까지 제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의원님은 입양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 분야에도 다방면으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하시면서 최근 체감하신 현장의 갭은 무엇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구상하신 정책이나 실행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생각보다 소외계층이라는 범위가 되게 불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아동이나 지원받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지원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뭐 소득분위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입양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구멍들은 항상 있어요. 근데 저는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갭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고, 현장은 어떤 부분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정책을 바꿔나가고 예산을 담아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의원님을 움직이게 했군요. 이러한 노력으로 대표 발의하신 경기도 입양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겪으신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그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을 담고 하기까지는 사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쨌든 법안을 그 조례를 만들어내고 예산을 담기까지에는 그냥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딱딱딱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서로 공감돼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입양가족임을 오픈하고 또 입양 예산이 필요하다, 입양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 과정에 대한 설명, 5분 발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또 조례가 통과되고 또 이 과정에 예산을 담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안에서 사실 입양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됐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입양된 아이들, 입양될 아이들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바꿔주고 또 체계화를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들이 누구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그 아름다운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입양 가족들과 입양 이제 단체들의 도움이 많이 됐죠. 그분들의 역할도 사실 많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감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의원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근본적인 정책 철학 또는 소신이 무엇이고 그 철학이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중 하나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사실 그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이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장애 아이들도 많이 만났고요.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입양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작은 영역들이 소외되는 구멍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다 채워나가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있구나. 그러려면 어쨌든 목소리를 내면서 바꿔나가는 누군가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사실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라는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이 바뀌어나가고 조금 더 환경이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들이 저한테 체감되면서, 그러면서 정치의 효능감을 저는 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문제를 바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어쨌든 조례를 개선하고 이것들 통해서 예산을 담아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의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했었던 이게 현실화되어가는 과정, 생각이 정말 이렇게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이 참 필요하구나, 의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확고한 철학이 있으시군요.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제, 노동, 가족, 교육이 교차하는 복잡한 분야인데 현재 경기도가 가정과 아이, 청소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구조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만의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내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뭐 가정 이탁을 해주는 사업. 예를 들어 저는 소외계층이나 약자한테 좀 관심이 더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동 쪽으로만 좀 보자면 거기도 있고, 뭐 그룹홈 지원센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각 과별로 다 자신들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통합돼서 뭔가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고 뭔가 그 일들만 정리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보호출산으로 출산이 되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보호소로 가거나 아니면 보육원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것들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를 아동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연결고리된 시스템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엔 나중에 자립준비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자립준비 청년이 되고 그러면 이 자립준비 청년과 그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연계 체계가 좀 안 돼 있는 것들이 경기도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접근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돈을 더 들여서 뭔가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를 연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경기도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모습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이 갑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당장 착수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계별 로드맵? 네. 단계별 로드맵 되게 어렵네요. 맞습니다. 단계별 로드맵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왜냐면 예산을 또 만들고 조례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단계적인 로드맵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그 분들이 다 같이 어쨌든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이 아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쨌든 확고한 정립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 아동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어쨌든 네트워킹하는 작업들이 2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한 아동에게 어떠한 우리가 도움을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먼저는 정립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1차 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또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맡아서 한 헤드 역할의 어떠한 역할들도 필요하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나 아니면 예산으로 저희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작업을 이제 경기도랑 경기도에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연계하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고 그 안에서 그게 정립이 되다 보면 예산과 조례로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로드맵 잘 들었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및 집행의 투명성 문제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민 신뢰 회복 측면에서 의회가 집행부 간에 어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며 그 개선을 통해 어떤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도서관에서
예산 그 가구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드렸고 이제 예산 세부 항목에는 어떻게 쓰겠다 이런 처음에는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다 만들어지고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결과가 되게 다른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가져왔는데 결과 품목을 보니까 이 처음에 계획과 품목이 되게 다른 상황이 보여진 거예요. 그럼 도민들이 보실 때 그럼 처음엔 돈 요구할 때는 예산 요구할 때는 이렇게 뭐 요구했는데 쓸 때는 자기 맘대로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신뢰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기도 집행부를 신뢰해서 예산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중간의 과정에서 변경되면 왜 변경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고 의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만약에 변경을 못하게 되면 그 이유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려면 1에서 2와의 그런 중간에 이 소통과 그 변경되는 이유에 대한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 예산을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도민의 혈세로 같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민들은 신뢰를 잃거든요. 왜냐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촉구했어요. 이후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는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우리 그 집행부 내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의 투명성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투명한 행정이 곧 신뢰의 시작이겠죠. 평소 소통의 의원이라는 이미지도 갖고 계십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신 소통 방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방식이나 플랫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 주셨어요. 이인의 의원이 무조건 안 된다고는 절대 안 한다. 왜냐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논의를 할 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결국에는 정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 이거는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제가 뭐 100% 다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내가 노력하는 과정과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의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때 주민분들 소통하고 하는 과정을 가질 때 항상 간담회나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에도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고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라 함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이미지 변화를 그리고 계시며 그 변화를 위해 지금부터 어떤 준비와 실행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이인혜 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다, 일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민분들이랑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그 지역마다 주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직접 가서 얼굴 보면서 얘기 드리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또 젊은 층이 많은 분들은 자주 뵐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도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SNS나 아니면은 뭐 그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유를 말씀드리고 뭐 연락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지금까지 많이 달랐고 어쨌든 그걸 맞춰서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의원이니까 에너지도 많고 좀 더 많이 뛰어다닌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곳곳에 많이 발자취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6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또 명확하게 소통하면서 어쨌든 발빠르게 그러한 피드백을 드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또 제가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경기도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인혜 경기도의원입니다. 2025년이 벌써 이제 다 마무리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2025년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의원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역을 위해서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 여러분이 주신 그 소중한 한 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후회되지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되지 않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도 더 즐거운 일들로 많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혜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소외된 이웃 을 위한 따뜻한 입법 활동과 경기도 가족 정책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분만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동네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